오늘의 주제는 200채 갭투자 피해자 사연과 그 해결법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었거든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대표님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저는 부동산에 1도 모르는 31살 청년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게 됐었죠. 이분의 사연을 먼저 설명을 하면요. 17년 10월에 신월동 양천구 쪽 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분이에요. 30대 남자분이신데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차피 이 사연이 중요한 거지 뭐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뭐 이 물건 자체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17년 10월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되잖아요. 2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슬슬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사는 집의 그 집주인이 뉴스에 나오더라. 이게 지금 사연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이 집주인의 이름이 나오고 뭔가 문제가 커졌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신 거죠. 그 KBS의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뭐 280여 채 집주인이 뭐 잠적했다. 내 전세 보증금이 사라졌어요. 뭐 이런 뭐 특집 프로도 뭐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80채. 이건 뭐 추정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잠적했다는 거예요. 내 보증금을 들고. 그러니까 시사인의 기사가 있어서 앞부분만 캡처를 했는데 갭 투자로 세입자 등친 화곡동 강씨 추적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결론은 이제 갭 투자를 크게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잠적했다 이겁니다. 기사 내용에 보면은 최소 54채는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 기자님이 54채는 확인을 하셨고 최대 280채 정도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이 강모 씨가 15년 9월부터 17년까지 확인된 것만 엄청나게 많이 사죠. 거의 매달 삽니다. 근데 계속 이 강서구, 양천구 뭐 이쪽에만 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한 달에 막 9개를 산 적도 있고 1월에 10개도 사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사들인 거죠. 전세 끼고 막 산 겁니다. 전세 있는 물건을 뭐 승계한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이게 17년도부터 슬슬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년도부터 샀으니까 당연히 17년도부터 전세 만기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몇 개 빼주다가 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게 파리부동산 대책도 있었잖아요. 17년도에. 그 다음 18년도에 9.13 대책도 있고 하면서 대출 규제들이 막 들어가면서 아마 세입자 보증금을 다 못 빼줬다거나 어떤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아요. 대출 규제도 분명히 영향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큰 판을 벌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규제를 맞으면 자금줄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뭐 일부는 세입자들한테 팔았습니다. 너가 사라. 얼마에 사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런데 이제 아마 가격이 하락했겠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그냥 그 전세금 그대로 사세요 해가지고 팔고 나머지 상당수는 그냥 방치된 상태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만기가 다가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15년 9월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두 바퀴 돈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금을 못 받고 지금 뭔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경매도 뭐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있다가 이거 뭐가 판이 커지는데 뭐 문제가 커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에다가 막 붙였나봐요. 전봇대 같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피해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게 이제 방송까지 나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분 말고도 또 있습니다. 600채를 가지고 지금 잠적한 사람이 하나 더 있고요. 뭐 부산 쪽에도 지금 뭐 몇백 채 가지고 있다가 잠적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갭 투자를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사례가 많죠. 이 대출 규제나 뭐 이런 것들, 집값 하락이 최근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 끝판왕 이런 것도 아닙니다. 더 큰 지금 상황도 많아요. 우선 물건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월동, 이쪽 신월동이 어디냐? 여기가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이 있고 여기 마곡이죠. 마곡지구, 까치산역 있고 여기가 이제 2호선이죠. 여기 이제 신도림, 여의도, 뭐 영등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서 쪽이죠. 서울의 서쪽 끝자락입니다. 여기에 이제 빌라들이 많아요. 아주 오래된 빌라들도 많고 뭐 신축 빌라들도 많은데 이 동네를 이제 집중적으로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동네가 집값 대비 전세가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신축들 위주로 산 거죠. 신축급의 연식들 한 2, 3년 안 된 것들만 집중적으로 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돈을 벌어봐야지 했다가 지금 무너진 거죠. 이분이 사는 곳도 14년식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14년식이니까 17년도에 14년식이면 3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럼 3년 된 빌라면 완전 새 거죠. 거의 뭐 고칠 거 하나도 없고. 전용이 13평인데 뭐 크게 뭐 작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저도 14평 신혼집에서 시작했지만 뭐 한두 명 살기는 딱 좋죠. 13평이면.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5층까지 이제 지어놓은 빌라입니다. 자, 그리고 방이 3개입니다. 그리고 욕실 하나, 주방 겸 거실. 그러니까 거실이 따로 빠지지는 않는데 주방하고 이제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살짝 넓어 보이는 정도. 베란다 조그맣게 하나 있고. 내관도 좋고 외관도 좋고 뭐 다 깔끔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야 이거 좋은데? 괜찮겠다. 전세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들어간 거죠. 자, 이 물건을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 전 소유자가 정모 씨인데 이분이 이제 14년도에 집을 이제 최초에 뭐 샀습니다. 분양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현 소유자, 이제 문제가 되는 이 강모 씨가 15년 10월에 이 집을 사요. 그리고 한 바퀴 전세를 돌렸겠죠? 그리고 17년 10월쯤 돼가지고 지금 이 사연의 이 피해자분이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세를 들어갈 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17년 11월경에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겠는데 10월 말에 입주해서 뭐 한 1, 2주 있다가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대충 11월 10일쯤 되겠죠? 확정일자는 좀 미리 받아 놓으셨어요. 이거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다행히 근저당은 없습니다. 근저당 하나도 없었고요. 뭐 문제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19년 7월에, 그러니까 한 2달 전이죠. 2달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HUG, 허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27억의 가압류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자, 집이 한 200여 채 되니까 추정으로 거기에는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든 사람들이 많죠.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놨던 사람들은 다행히 이 허그한테 돈을 받고 나간 거예요. 그게 한 27억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모여서 이제 이 허그에서 가압류를 건 거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 다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확인된 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연의 이 피해자분은 법의 보호를 받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법의 보호를 받아야지 뭘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맞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당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법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도 걱정은 안 된다라는 걸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뭐냐? 이 집은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가 뭔지 아시죠?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뭐 높거나 뭐 거의 같은 거 있죠. 이 집은 깡통 전세 빌라, 깡통 빌라의 문제예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시세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근데 시세는 한 1억 4천 정도. 그런데 보증금이 지금 1억 3,5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세랑 지금 5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분은 경매를 당해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억 3,500을 무조건 낙찰자가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세가 1억 4천이야.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 차이인 거죠. 그럼 500만 원 벌자고 낙찰자가 막 임차인 보증금을 전부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지금 못 들어오죠. 낙찰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보호는 받지만 낙찰을 받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왜 이런 거를 들어갔을까요? 왜 이런 물건에 전세를 들어갔을까? 이걸 또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면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를 조만간 당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이런 대규모 피해 사례에는 중개사가 하나가 꼭 낍니다. 창원에서 뭐 100 몇십 명 전세 갭 투자로 날려먹고 도망간 사람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중개사들이 하나씩 꼭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땡땡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대부분이 다 특정한 중개사랑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개사가 임차인도 데려오고 임대인도 데려온 경우도 많고, 단독으로 중개한 경우도 많고, 다른 데랑 합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도 꼭 임대인 쪽은 특정 중개사가 껴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중개사는 현재 폐업을 했고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래서 뭐 잠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안 적어 주셔가지고 폐업하고 전화번호 바꿨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중개사가 이제 좋게 얘기해주고 이거 괜찮다고, 뭐 주인분 뭐 돈 많은 분이에요,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면서 많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중개사들도 뭐 별도의 수수료가 법정 수수료 이상의 어떤 별도의 커미션을 받으면서 좀 전세를 세게 맞춰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17년도에 가격이 얼마냐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7년도에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그때 전세 1.35억에 들어간 게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2년 전 시세는 모르니까 대충 실거래가로 추정하면은 그때 1.6억 한 1억 6천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 빌라가.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전세가 한 1억 4천 정도, 우리가 1억 3,500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 났던 거죠. 17년 기준.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87.5% 정도 됩니다. 87.5%.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으면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낙찰받는 사람들, 저희 같은 막 이렇게 투자자들 있잖아요. 투자자들은 먹을 게 너무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1억 6천의 시세인데 전세를 1억 4천에 이미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이 사람을 막 책임져야 돼. 그러면 한 1,500, 2천 버는 건데 여기서 뭐 명도비 나가고 막 수리비 나가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실 경매로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높은 전세가율의 물건에 전세를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주무시는 게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는 경매를 당하면 잘 안 팔린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거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중개사한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중개사는 1억 6천 정도 하는 매물인데 전세 한 1억 4천에 맞춰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이 중개사가? 뭐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주택이라는 것, 매매나 전세나 월세는 말 그대로 시가거든요. 시가. 뭐 횟집 가가지고 광어를 막 어제는 3만 원에 팔았는데 오늘은 막 2만 원에 팔면은 만 원 비싸게 먹은 사람이 막 억울하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게 되냐 이거요.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개라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기나 뭐 이런 걸로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거는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쓰는 거고, 중개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위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고 중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뒷얘기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다가 이 임차인 분은 법의 보호를 받는 분이에요. 대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깨끗한 물건을 지금 전세를 중개한 거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도 나는 당당하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뭐 뒷돈을 받았는지 어떻는지 몰라도 거의 한 20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다고 치면 이 중개사 분 자체가 여기서 뭐 버틸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아마 폐업을 하고 뭐 전화번호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런 거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임차인 분께는 어떤 선택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경매를 직접 신청을 하고 내가 낙찰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세가 1.4억인데 1.35억의 임차인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 낙찰 받아줄 사람 없습니다. 물론 시세가 1.4억이라는 가정하에요. 시세가 더 비싸면 당연히 누군가 낙찰 받겠지만 제가 뭐 이 물건을 시세를 조사해 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밖에 없어요. 사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하세요, 지금. 그런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뭐 승소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그걸 근거로 경매를 치시든지 아니면 뭐 이제 계약 기간이 확실하게 종료가 되면 이제 조만간 며칠 뒤면 계약이 종료가 되실 거거든요. 한 달 뒤면은. 그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차권이라는 거를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 신청하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가 금방 됩니다. 그럼 그걸 근거로 경매를 칠 수가 있어요. 뭐 방법은 뭐 두 가지인데 어쨌든 뭐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감정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정가에서 이제 뭐 유찰이 되고 해가지고 1.35억 이하로 사야 되겠죠, 당연히. 뭐 그러니까 1억 4천이 시세라고 치면 나는 1억 3,500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이거보다 비싸게 살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 3,5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마 나 혼자 입찰하게 되겠죠. 낙찰 받으면 내 보증금을 내가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잔금을 치를 필요가 없이 서로 채권 상계를 처리하면 됩니다. 내가 돈 받을 사람인데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뭐 내가 나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뭐 돈 잔금 내고 말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내 집이 되죠. 어찌됐든 내 집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주인과의 연은 끊어지는 거예요. 남은 뭐 피해금,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부분은 별도로 이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우선 여기서 삽니다. 살다가 충분히 살고 팔아요. 그때 되면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파시면 되죠. 그럼 팔아가지고 전세금의 뭐 일부라도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에 팔릴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가서 시세가 올라주면 좋은데 뭐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운이 따라주면은 시세가 상승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번 경매로 집이 넘어가가지고 그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 받았는데 시세가 막 올라가서 너무 기분 좋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막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내가 낙찰 받았는데 그때가 바닥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뒤로 막 시세가 올라가지고 옛날 그 집주인을 생각하면서 약간 흐뭇해하는 약간 인생사 새옹지마 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더 떨어져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난 못 받아. 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뭐 어때요?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맞죠? 그리고 운이 따라서 올라가 주면은 어찌 보면 전세금 이상을 회수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당연히 문제점이 있겠죠? 우선 경매 신청 비용을 날립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데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뭐 대략 뭐 한 150, 200 날라갈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라도 낙찰을 뭐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내가 손해본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게 되면 내 명의로 바뀌죠. 당연히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 법무사 수수료도 뭐 내야 되죠. 요것도 대충 한 200만원 정도 깨질 겁니다. 벌써 400만원 날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뭐 당해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부 세금들이 나보다 더 먼저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런 금액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손해가 옵니다. 그런데 이 당해세라는 게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 현실 세계에서 뭐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의 분은 단체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세 등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뭐 그런 부분에서 확정적으로 뭔가를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있다면 어쨌든 추가적인 손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원래 집 사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유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청약통장을 그동안 쭉 넣고 있었다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은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어렵다. 뭐 청약은 이제 좀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이제 간접 경매 신청입니다. 뭐냐, 내가 경매를 신청하는 건 아닌데 내가 낙찰은 받을 거다.